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2분. 한지연의 눈이 번쩍 떠졌다. 또 그 악몽이었다. 남편 강민호가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 꿈. 화염 속에서 그가 손을 뻗으며 살려줘. 지연아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7년 전 안산의 대흥산업 공장 화재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다. 새벽 2시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 강민호 씨 부인이십니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달려갔을 때 공장은 이미 뼈대만 남아 있었다. 소방관들은 고개를 저었다. 내부 온도가 섭씨 1200도를 넘었습니다. 시신 식별은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찾은 건 타다 남은 결혼반지 하나뿐이었다. 그나마도 완전히 녹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DNA 감식도 불가능했다. 경찰은 3개월 뒤 실종 선고를 내렸고 지연은 장례식도 없이 남편을 보냈다. 39세의 지연은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와 주간 청소 일을 병행하며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짧은 수면을 취한 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집과 사무실을 돌며 청소를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몸은 늘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고등학생인 수아는 학비를, 중학생인 예린이는 교복비를 걱정했다. 수아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엄마, 나 취업할래? 대학 안 가도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화장실에 숨어서 1시간 동안 울었다. 딸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 3천만 원의 카드 대금과 2천만 원의 개인 대출, 보험금도 없었다. 지연은 7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 악착같이 일했다. 겨울에는 난방을 끄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딸들의 옷은 전부 헌 옷가게에서 샀다. 엄마,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 어느 날 수아가 물었다. 딸의 눈은 너무 맑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배신 같았다. 아빠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게 지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걸까? 그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장례식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2025년 10월 10일 목요일.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지연은 전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2시간 잠을 잔 뒤 오전 10시에 새로 맡게 된 가정집 청소 일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다.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받은 정보는 간단했다. 펜트하우스 B동 1502호. 신유진 고객님 댁. 남편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지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꼼꼼하게 잘 부탁드려요. 시급은 2만 원. 다른 곳보다 2배나 높았다.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더 가자 고급 빌라 단지가 나왔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연은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색바랜 청소복, 거친 손, 지친 눈. 15층에서 내려 1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세련된 여자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다. 청소 용역이시죠? 들어오세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지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거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지연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이었다.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여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가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화장은 완벽했다. 저는 이곳 주인 신유진이에요. 처음 오셨죠? 네, 한지연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편하게 하세요. 거실이랑 주방, 화장실 위주로 청소해 주시면 돼요. 유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 그리고 제 남편이 집에 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만 해주시면 돼요. 남편분이, 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아직 회복 중이에요. 목발을 짚고 계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 도구를 꺼내며 거실부터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목발을 짚고 나오는 남자. 회색면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연의 손에서 청소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다. 쿵 소리가 고급스러운 거실에 울렸다. 그 얼굴은 민호였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여위었지만 그 눈, 그 콧날, 그 입술 틀림없었다. 10년을 같이 산 남편의 얼굴이었다. 지연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의 목소리였다.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신, 유진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두 분이 아세요? 지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이 왜 여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목발을 떨어뜨렸다. 쿵, 지연아 나. 이게 무슨, 지연의 다리가 꺾였다. 바닥에 무릎을 찌우며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다. 유진이 황급히 다가왔다. 어머,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두 분이 대체 무슨 관계? 이 사람이 지연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제 남편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7년 전에 죽었다고 공장 화재로.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시체도 못 찾았어요.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그런데 여기 살아서. 유진은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이름이 강민호예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 이름이 강민호예요. 아니면 최준혁이에요. 최준혁. 그게 이 집에서 민호가 사용하던 이름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7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밤마다 사진을 보며 울었던 그 사람. 그가 여기, 이 호화로운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당신,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렸다. 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민호는 벽에 기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봐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쥔 채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전부 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신유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7년이야. 7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 예린이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지연아, 나도. 입 닥쳐. 지연의 비명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휘둘렀다. 민호의 뺨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은 죽었어야 했어. 정말로 죽었어야 했다고. 민호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연이 소리쳤다. 그 말로 끝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했어. 편의점 밤샘 알바하고, 낮에 청소 일하고,
수아는 급식비도 못 내서 점심을 굶었어. 유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도 떨리고 있었다.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이제 그만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아, 나 민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대지 마세요. 유진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어요.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서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당신은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가족도 과거도 전부 잊었다고.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재활치료 3년 동안 옆에서 간호했어요. 밤새워 간호했어요. 당신이 걷지 못할 때 내가 업고 다녔어요. 유진아, 2년 전에 프러포즈했죠. 한강 공원에서 꽃다발 들고 무릎 꿇고. 유진이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하하, 하하,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아니야, 그건 뭐가 아니에요. 유진이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기억을 잃었다고, 혼자라고 거짓말했어요. 지연은 유진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가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도 속은 거였다.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들어줘, 제발 설명할 기회를. 설명? 지연이 냉소했다. 무슨 설명을 해?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한 거야? 우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살았던 거야? 그게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선택할 수 없었다고? 유진이 다가왔다.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장난감이었어요?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다. 너는 진짜야. 유진아. 너는 내가. 닥쳐요. 유진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다. 지연과 민호만 거실에 남았다. 지연아, 민호가 그녀를 올려다봤다. 내 말 좀 들어줘.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낯선 사람. 30분, 지연이 말했다. 30분 안에 전부 설명해.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년 전 나는 안산에 있는 대흥산업 공장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어. 기억하지? 우리가 막 예린이를 낳았을 때였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삼공장 지하로 들어갔어. 평소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는데 그날 문이 열려 있었거든.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곳에서 봤어. 군용 컨테이너들. 그 안에는 화학무기였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화학무기, VX 가스, 살인, 질소 머스타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흥산업은 겉으로는 일반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생화학 무기를 비밀리에 생산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북한으로 밀수출하고 있었어. 말도 안 돼.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류들을 봤어. 거래 명세서, 송금 내역,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인까지 있었어.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구나? 그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증거를 모았어. 사진을 찍고 문서를 복사하고 USB에 전부 담았어. 그리고 경찰에, 국정원에 제보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들이 먼저 알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누군가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야?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칠 생각도 없었어. 하지만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집에 전화가 왔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 남자가 말했어.
강민호 씨, 당신 딸들 예쁘더군요. 특히 수아, 유치원에서 노란 가방 메고 나오는 거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들은 말했어. 증거를 모두 넘기고 입을 다물어. 그럼 가족은 안전할 거야. 거부하면 그리고 사진을 보냈어. 수아가 유치원 앞에서 노는 사진. 너와 예린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하느님, 지연이 입을 막았다. 나는 그날 밤 USB를 숨겼어. 우리 집 지하 창고, 내가 절대 안 가는 곳에. 그리고 회사로 갔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만나서 협상하려고 했어. 내가 입 다물 테니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나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대한 화염이 삼공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어.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들은 나를 공장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 살아 태우려고. 민호가 눈을 감았다. 나는 저항했어. 싸웠어.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 총. 누군가 그들을 쏜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남자였어.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 그가 나를 끌고 차에 태웠어. 누구였는데? 모르겠어.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가 말했어.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족이 안전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거부했어.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말했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들은 즉시 가족을 죽일 겁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그래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은 척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나를 숨겨줬어. 병원이 아닌 곳에, 불법 치료소 같은데. 내 화상을 치료해주고 얼굴을 성형해주고 신분증을 만들어줬어. 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유진을 만난 거야? 2년 뒤였어. 민호가 말했다. 그 남자가 나를 서울로 보냈어. 새로운 삶을 살아라. 과거는 잊어라. 그런데 어떻게 유진을? 나는 유진을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기억상실 환자로 위장했어. 유진은 그때 그 병원의 간호사였어.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녀가 당신을 돌본 거야? 그래. 그녀는 착했어. 너무 착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거부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를 찾아왔어. 매일 재활 치료를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도 모르겠어. 민호가 울었다. 나는 내가 그리웠어. 수아와 예린이가 그리웠어. 밤마다 너희 사진을 보며 울었어. 하지만 동시에 유진에게 의지하게 됐어. 그녀는 내 유일한 현실이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녀랑?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은 비겁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도망친 거야. 우리를 버리고 편한 길을 선택한 거야. 지연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연이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서 새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어. 수아는 친구들이 놀이공원 가는 걸 보면서 울었어. 예린이는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미안해, 미안해. 민호가 바닥에 엎드렸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야? 지연이 그를 내려다봤다. 당신은 살인자야. 우리를 죽인 거야. 그날 밤에.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유진이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민호 앞에 던졌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다. 사진들이었다. 지연이 사진들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자신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수아와 예린이의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수아의 유치원 입학 사진, 예린이의 돌잔치 사진. 이게 다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5년 동안 매일 밤 이 사진들을 보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해요. 유진이 소리쳤다. 나한테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유진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뭐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매일 밤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내 옆에 누워 있었어요. 나를 안으면서 다른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연은 사진들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이 사진들은 민호가 실종되기 전 집에 있던 것들이었다. 그가 가져간 거였다. 그는 우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여전히 떠났다.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았다. 나가요. 유진이 문을 가리켰다. 둘 다. 당장. 유진아, 나가라고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나가요. 지연과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다. 민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지연은 그의 옆을 걸으며 말했다. 커피 한잔 하자. 뭐? 할 말이 많아. 지연이 앞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한테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낡은 동네 카페였다. 지연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지연아, 나는 정말 USB. 지연이 말을 잘랐다. 우리 집 지하에 숨겼다고 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직 거기 있어? 모르겠어. 7년이 지났는데 찾아야 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유일한 증거라면서? 하지만 위험해. 그들이 아직도 찾고 있을 거야. 그럼 어쩌라고?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평생 숨어 살 거야? 유진 같은 여자들을 계속 속이면서?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나 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 미워하고 싶은데, 증오하고 싶은데 안 돼.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지연이 주먹을 쥐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도망칠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몰라.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 딸들은 평생 아빠 없는 애들로 살아야 해.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USB를 찾자. 좋아. 지연이 일어섰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지금? 그래, 지금.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기 전에. 그들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다. 서울에서 안산까지 1시간.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와 예린이는 어떻게 지내?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수아는 고2야. 성적이 좋아. 의대 가고 싶어 해. 민호의 눈이 빛났다. 정말? 응.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포기하려고 해. 대학 대신 취업하겠대.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예린이는 중이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당신 닮았어. 지연이 작게 웃었다. 당신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잖아. 그래, 기억나. 근데 애가 요즘 우울해해.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조용해지더라.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들이 너네 아빠 죽었다며? 라고 물어보면 예린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대.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지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안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지연의 집은 낡은 빌라 3층에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민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왔다. 거실 겸 부엌, 작은 방 2개. 민호가 7년 전 떠났을 때와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더 낡아 보였다. 딸들은 수아는 학교, 예린이는 학원. 지연이 대답했다. 6시쯤 돌아올 거야. 그럼 그 전에 USB를 찾아야 해. 지연은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 바닥에는 낡은 문짝이 있었다. 지하 창고로 가는 입구였다. 여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열어줘. 지연이 문을 들어 올렸다. 좁은 사다리가 보였다. 민호는 목발 때문에 내려갈 수 없었다. 내가 내려갈게. 지연이 말했다. 조심해. 거기 깜깜해. 지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사다리를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먼지 투성이었다. 오래된 박스들, 깨진 가구들, 버려진 물건들로 가득했다. 어디에 숨겼어? 왼쪽 구석. 빨간 박스 안. 지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왼쪽으로 갔다. 먼지를 헤치자 빨간 박스가 보였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옷가지들이 있었다. 책 밑에 있어. 제일 아래. 지연은 책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책 밑에서 작은 방수팩을 발견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다. 찾았어. 지연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황급히 사다리를 올라갔다. 거실로 나오자 2명의 남자가 민호를 밀쳐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거기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지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뒤로 물러섰다. USB 내놔. 남자가 총을 지연에게 겨눴다. 지금 당장. 민호가 소리쳤다. 지연아, 도망쳐. 닥쳐. 다른 남자가 민호의 머리를 가격했다.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안 돼.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USB. 마지막 경고야. 지연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베란다로 달렸다. 남자가 뒤쫓아왔다. 지연은 베란다 난간을 넘으려고 했다. 미쳤어.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연은 몸부림쳤다. 그리고 USB를 아래로 던졌다. USB가 3층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남자가 소리쳤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누군가 신고한 거였다. 철수한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민호야. 지연이 그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정신 차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USB는 던졌어. 아래로. 잘했어. 민호가 약하게 웃었다. 경찰이 올라왔다. 구급차도 왔다. 민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연은 경찰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USB를 찾아야 했다. 풀숲을 뒤지자 USB가 보였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뇌진탕이라고 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지연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USB를 꺼내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 언론에 알려야 해. 민호가 말했다. 기자한테. 아는 기자 있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훈. 탐사보도 기자야. 7년 전에 내가 연락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그래.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지연은 USB를 쥐었다.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수아와 예린이가 들어왔다. 딸들은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다. 엄마, 수아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집이 부서졌다며? 지연은 딸들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예린이가 침대에 민호를 봤다. 이 아저씨는 누구야? 순간 시간이 멈췄다. 민호는 딸을 바라봤다. 7년 만에 보는 예린이. 이제 중학생이 된 딸. 아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딸. 수아도 민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였다. 저 사람 눈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똑같아. 지연은 숨을 멈췄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입을 열었다. 수아야, 예린아. 수아가 뒤로 물러섰다. 설마, 아빠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린이가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무슨 소리야? 수아는 병실을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가 살아있었어?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년 동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아야. 미안하다고? 수아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식도 못 치렀는데. 수아야, 아빠는. 닥쳐. 수아가 소리쳤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우리 아빠 아니야. 수아야. 지연이 딸을 말렸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밤새워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 가는 거 보면서 울었어요.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수아야, 아빠도. 다가오지 마세요. 수아가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 그만해. 수아는 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문이 닫혔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지연은 예린이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딸들을 친구 집에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진정했어. 지연이 거짓말했다. 사실 수아는 밤새 울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맞아.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없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어떻게? 지연은 USB를 꺼냈다. 이걸로 김성훈 기자한테 연락해.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7년 전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김성훈 기자님, 저는 7년 전 대흥산업 화재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5분 뒤 답장이 왔다. 누구십니까? 강민호 씨는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호는 답장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웠다. 네. 증거가 뭡니까? 대흥산업의 생화학 무기 생산과 북한 밀 수출에 관한 모든 자료입니다. 거래 명세서, 송금 내역, 정부 인사들의 사인까지 전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은 위험합니다. 제 아내가 기자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교보문고 3층에서 만나죠.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내가 가야 해? 그래.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어.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지연이 USB를 챙겼다. 내일 다녀올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교보문고로 향했다. 3층 입문 코너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 안경을 쓰고 수첩을 들고 있었다. 김성훈 기자님? 네. 한지연 씨죠?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지연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김성훈은 USB를 바라봤다. 이게 7년 전 제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자료입니다. 김성훈은 USB를 집어들었다. 혹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민호가 직접 확인하래요. 김성훈은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열렸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대단한데요. 뭐가 있어요? 대흥산업의 비밀 생산 라인 설계도, 북한과의 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김성훈이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이건, 그는 한 파일을 클릭했다. 문서가 열렸다. 제목은 프로젝트 블랙다운. 뭐예요? 정부 고위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김성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방부 차관, 국정원 국장, 심지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흥산업의 불법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아니, 주도했습니다. 김성훈이 노트북을 닫았다. 이건 국가 기밀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보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지연 씨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이미 위험에 처했어요. 어제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김성훈의 눈이 커졌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김성훈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연 씨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제가 아는 기자 동료의 시골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세요. 보도가 나갈 때까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김성훈은 일어서며 말했다. 3일 뒤입니다. 3일 뒤에 일면 토끼사로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지연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시골로 피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틀어졌다. 새벽 2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지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 USB를 넘겼죠? 지연의 심장이 멎었다. 어떻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김성훈 기자한테 넘긴 거. 남자가 웃었다. 하지만 그건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김성훈 기자는 오늘 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리고 당신 딸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아와 예린이 예쁘던데요. 특히 수아, 의대 가고 싶어 한다면서요?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우리 딸들한테 손대지 마. 그럼 거래를 하죠. 남자가 말했다. USB 원본을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딸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 USB는 이미 기자한테 100억 번 있잖아요. 강민호가 만든.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도 전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밤 11시. 인천 신항만 3번 부두.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딸들은 바다에 수장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우리 애들.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붕대를 감은 채로. 내가 간다. 뭐? 내가 가서 애들을 구한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몸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상관없어. 민호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혼자 가면 죽어. 그럼 같이 가자. 민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딸들을 구하자.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백업보는 어디 있어? 유진 집에 있어. 뭐? 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진한테 USB 하나를 더 맡겼어. 그녀는 내용은 모르고 그냥 중요한 자료라고만 알고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유진한테 가야 해. 새벽 3시. 지연과 민호는 다시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을 때 지연은 망설였다. 내가 들어갈까?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야 해. 내 책임이니까. 그는 목발을 짚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에서 내려 1502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준혁이 아니, 민호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유진은 잠옷 차림이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뭐 하러 왔어요? 미안해. 하지만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내가 너한테 맡긴 USB. 그거 아직 있지?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왜요? 내 딸들이 납치당했어. 그 USB를 넘겨야 애들을 살릴 수 있어. 유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딸들이 납치당했다고요? 그래. 제발, 유진아, USB를 줘. 나중에 설명할게. 유진은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요. 민호는 거실로 들어갔다. 유진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거요? 그래. 고마워. 유진은 USB를 건네며 물었다. 그 여자 한지연 씨는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당신은 그 여자를 선택한 거네요. 유진아, 나는 됐어요. 유진이 손을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유진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1층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받았어? 민호는 USB를 보여줬다. 응, 그럼 가자. 시간이 없어. 다음날 밤 10시 30분. 인천 신항만 3번 부두. 지연과 민호는 낡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주변은 컴컴했고 바다 냄새가 진동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준비됐어? 민호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민호의 아이디어였다.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자는 것.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 민호가 작은 칼을 건넸다. 당신은? 나는 괜찮아.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11시 정각. 창고 안에서 불빛이 켜졌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6명의 남자가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리더인 것 같았다. 그리고 구석에는 수아와 예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엄마, 수아가 테이프 너머로 소리쳤다. 지연은 달려가려고 했지만 민호가 그녀를 잡았다. 진정해.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반갑습니다, 강민호 씨. 아니, 최준혁 씨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웃었다. 중요한 건 USB죠. 가져왔습니까? 민호는 USB를 꺼내 보여줬다. 여기 있소. 우리 딸들을 풀어줘요.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들었다. 먼저 확인부터 하죠. 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부하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남자는 USB를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다.
응, 맞는 것 같네요. 남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거래 성립입니다. 이제 우리 딸들을 풀어줘요. 당연하죠. 남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당신들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들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증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요? 미안하지만 남자가 손가락을 튕겼다. 부하들이 총을 꺼냈다. 당신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 돼. 지연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뭐, 남자가 당황했다. 어떻게? 민호가 웃었다. 당신들은 실수했소. 우리가 혼자 왔을 거라고 생각한 게. 무슨 소리야? 이 대화는 전부 녹음되고 있소.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고 있지. 민호가 셔츠 안쪽을 열어 보였다. 작은 무선 마이크가 붙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다 체포한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소리가 울렸고 비명이 터졌다. 지연은 재빨리 딸들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연이 딸들을 꼭 안았다. 엄마, 수아가 울었다.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호는 경찰에게 USB와 녹음 파일을 넘겼다. 양복 입은 남자는 체포되었다. 그는 대응산업의 비밀 작전을 총괄하던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 3주 뒤 전국이 떠들썩했다. 모든 언론이 대응산업 사건을 일면 톱으로 다뤘다. 정부 고위 인사 7명이 구속되었고 대응산업은 문을 닫았다.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강민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작은 식당에서 4명이 마주 앉았다. 지연, 수아, 예린, 그리고 민호.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아직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예린이는 불안한 듯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아야.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는 비겁했어. 너희를 지킨다는 핑계로 도망쳤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은 겁이 났던 거야. 너희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 수아는 여전히 침묵했다. 너를 의사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린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민호는 지연을 바라봤다. 너희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는 앞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아니 2년은 걸릴 거야.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 그때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마다 꿈에서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돌아오는 꿈. 수아가 울었다. 근데 깨면 아빠는 없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아야. 하지만 수아가 눈물을 닦았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는 일어나 딸을 안았다. 수아는 처음에 저항했지만 곧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예린이도 일어나 아빠를 안았다. 아빠, 다시는 안 떠날 거죠? 그래, 다시는 안 떠나. 민호가 약속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였다. 6개월 뒤 재판이 진행되었다. 민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대응산업의 범죄, 정부 인사들의 부패, 그리고 자신이 겪은 협박과 도주. 피고인들은 변명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밀 작전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위에 국가는 없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살인과 불법 무기거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최종 선고일. 주범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흥산업 대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밖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았다. 수고했어. 지연이 속삭였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래, 집에 가자.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다. 가족을 다시 만드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건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1년 뒤, 민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바리스타로. 월급은 적었지만 평화로웠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두 개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됐다. 지연과는 아직 재결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자고 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서두를 필요 없어. 민호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매주 토요일 그는 지연과 딸들을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아는 의대에 합격했다. 대흥산업 사건 제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특별 장학금을 지원했다. 수아는 이제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다. 가끔씩은 웃기도 했다. 예린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실력은 놀라웠다. 어느 날 예린이가 민호에게 그림 한 장을 선물했다. 가족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 예린이가 말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민호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어느 비 오는 일요일, 민호는 한 곳을 찾아갔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1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경비원에게 물었다. 신유진 씨, 이사 가셨나요? 아, 그분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는 없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떠나며 생각했다. 유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2년 뒤, 지연의 작은 카페. 민호가 만든 카페였다. 이름은 두 번째 시작.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커피 맛도 좋고 사장님들이 친절했다. 지연과 민호는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파트너였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간 뒤 둘만 남았다. 민호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호는 커피잔을 닦던 손을 멈췄다. 뭐? 결혼? 다시 하자. 지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엔 제대로.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나를 용서한 거야? 용서는 아직 못했어.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7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천천히.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집에 갔다. 수아와 예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랑 잘 됐어? 예린이가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될 거야. 수아가 일어나 아빠를 안았다. 환영해, 아빠. 우리 집에.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